매주 월요일 새 코너 아시죠? 청취자 리포트 요즘 경제생활 어떠십니까?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직접 전화로 만나는 코너인데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9730이나 샵 9730이나 KBS 콩 또는 선거인강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경제특강 이어가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예, 요즘 저 아시안게임 특히 축구 팬들이 보니까 네. 그죠? 그 축구 대표팀의 금메달 여부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와일드카드로 뽑힌 손흥민 선수의 병역 혜택이 걸린 문제고 향후 몇 년간 심야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문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현행 규정은 이제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의 이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네.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군 미필인 대표팀 선수 전원의 문제죠. 그렇죠. 네. 야구도 뭐 저 오지환 선수, 네. 박혜민 선수 이런 사람들. 네. 네. 그 징병제에서 병역 면제라는 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가치를 몸값으로 표현하는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경제적으로 환산하면은 2년여의 연봉을 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2년이 더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경기를 뛰면서 몸값이 네. 기하급수적으로 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력이 단절돼 버리면 물론 이제 27세 이하의 경우는 이제 군과 경찰청 소속으로 계속 이어갈 수는 있는데 해외에서 뛰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프로 선수라면 이제 병역 혜택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뛸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인센티브, 우리말로는 유인이라고 번역할 네. 때가 많은데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도덕적이거나 강압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네. 의해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을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어쩌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유인,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축구 1차전에서 우리 황의조 선수가 해트릭 기록했는데 네. 이 친구도 지금 군대 병역이 우승해야지만 군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역시 인센티브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게 숨어 있겠죠. 어떻게든 이기자. 겉으로 네.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네. 게 좀 마음이 불편해서 안 할 뿐이지 있는 그러겠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3명의 와일드카드를 감독이 선임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고 네. 황의조 선수가 있고 조현우 선수가 있었단 말이죠. 네. 조현우 선수의 발탁을 두고도 뭐 아까운 카드 석장 중에 한 장을 골키퍼에 쓰느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크진 않았고요. 가장 큰 논란은 말씀해 주신 황의조 선수였는데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이 선수가 과연 발탁할 만한 선수냐. 오히려 그 대표팀 감독이 지금 김학범 감독인데 네. 프로축구 경남 이끌 당시에 데리고 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인맥 축구 논란이 벌어진 거죠. 네. 이제 이런 식의 정치를 개입하는 바람에 한국 축구가 망가졌다 이런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는데 네. 그래서 그 김 감독은 대표팀 안출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떼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1차전에서 워낙 두 선수 다 잘 뛰어가지고요. 논란이 거의 사그라들었어요. 병역 혜택이라는 인센티브, 일종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어쨌든 그 경기에서도 많이 작용한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 나름의 압박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역 혜택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우리가 좋은 기록 낼 때마다 이게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경쟁국의 시각도 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일종의 불공정 경쟁 아니냐 이런 시각마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나 측근들은 병역 혜택 때문에 열심히 뛴다 이런 시각을 불편해하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손흥민 아버지도 병역 혜택은 부수적인 것이고 나라를 위해 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네. 그게 이제 얼마나 작용하는지는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인센티브가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숨어 있기 때문에 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인센티브 그것도 보상이 따르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요. 예, 네. 그게 이제 전제죠. 네. 예를 들어서 손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소속팀하고 재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상위 클래스 팀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고 관심을 받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병역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이제 팀으로서는 병역 문제에 대한 기회를 주면서 시장가액보다 훨씬 싸게 5년간 붙잡은 거거든요. 재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50%가량 인상됐다는 외신들의 추정을 인용해 보자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2년치 연봉 150억 원 이게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물론 축구 팬들 마음대로 병역 혜택 받아서 더 나은 팀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네. 경제학에서는 원래부터 경제적 인간이라고 그래서 뭐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그래서 인간이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근데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 경제학이 수용하기 시작한 게 1940년대 50년대쯤에 이때는 심리학 분야에서 모티베이션이라고 해서 동기부여 이론이 상당히 발전하는데 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그 쥐에서부터 개, 더 나아가서 사람은 뭘로 움직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이때 이제 나온 얘기가 인센티브나 페널티. 인센티브의 반대죠. 이건 덜을 가하는 거니까. 이런 페널티도 강화. 이제 큰 폭에서 경제학에서 인센티브의 일부로 보는 거죠. 네. 강화, reinforcement라고 그러는데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개 박수 칠 때마다 생선 던져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치는 거고. 네. 그 세계 유리의 고양이 쇼를 어느 테마파크에서 해요. 국내에서.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고양이라는 게 사람만 안 듣기로 유명한 동물인데. 근데 막 줄지어 줄타기를 해요. 그래서 비결을 알아봤더니 역시 강화예요. 이게 뭐냐면은 말을 안 따르면 밥을 안 주고 따르면 밥을 주고 생선 통조림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거겠죠. 밥이죠, 밥. 네. 이제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단순히 경제적 동물이다. 경제적인 계산을 한다는 거하고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미묘하지만 사소한 차이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른?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좀 드리면 미국 경제학 교과서인데 베이직 이코노믹스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재미있는 예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거의 처음으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을 이곳에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안전벨트가 사고 시 위험을 현저히 줄여준다 이런 과학 논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 경우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 동물이어서 경제적 계산만 한다 그러면 안전벨트를 매더라도 사고라는 재앙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보험이 들어 있어도 자가 부담도 있고 더더욱 안전 운전을 해야 될 텐데. 근데 현실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에 사고가 더 늘어나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경제학자들도 당혹했죠. 사람들이 안전벨트 믿고 그냥 바로 그거죠. 밟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전벨트 의무화 이후에 운전자들이 안전벨트 매니까 좀 안전해졌다 이런 생각에 전보다 더 방심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인센티브. 여기서는 이제 안전벨트라는 게 안전을 담보하는 인센티브인데 여기에 의해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는 거죠. 네. 보험 계약하고 나서 방심해서 바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비슷한 그렇습니다.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방송을 들으면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름 때문에 번역 오류 때문에 이게 뭐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이 용어는 원래 도덕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나 생명보험 같은 거에 가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화재나 각종 사고에 둔감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가 당초 예상한 것 이상으로 사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관련 보험을 예로 들어보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 마음을 놓게 되고 이건 이제 교통사고 확률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당초에 교통사고 보험을 설계한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태도나 인식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기존 교통사고 관련 통계만 가지고 설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되면 보험사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경제에서는 이런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에 반응함에 따라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축구 얘기를 좀 다시 드리면 이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뭐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인 예를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주역들이 있잖아요. 워낙 각광받았고 그래서 병역감 혜택을 일찍 받았잖아요. 이 선수들이 그 후에 두세 번의 월드컵을 비롯해서 주요 경기의 핵심 멤버였는데 인센티브를 이미 받고 나니까 좀 사라져서 투혼이 전 같지 않더라 하는 지적도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또 이제 병역 혜택을 노리는 신예 선수들이 대표팀에 끼게 되는데 여기 호흡에 좀 문제를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게 기분학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경제학에서는 이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행동에 숨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꼭 그렇게 봐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이들 배변 훈련 시킬 때
잘할 때마다 응가를 잘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하라고 그러죠. 예. 네. 그럼 아이는 이제 사탕을 먹기 위해서 응가를 하루에 한 3번 해야 되는데 6번, 7번 훈련하게 돼서 그 인센티브, 이른바 인센티브의 부작용.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센티브의 동물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시장이 왜곡되거나 실패하는 분야에 개입해서 인센티브를 잘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인센티브를 잘 설계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아까 이제 소고기 등급제 얘기를 원탁의 기자들에서 얘기를 하던데 한우 농가를 위한 인센티브거든요. 이게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한우 농가를 위한 건데 이 소비자들한테는 결코 인센티브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들의 어떤 심연에 있는 욕망과 이해를 잘 반영해서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설계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미묘하게 움직여가지고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이 성공회감에서 자주 했던 말씀인데 전월세란이 심각했던 몇 년 전에 정부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중에 핵심 대책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거주자가 약간만 부담해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최근에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완화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월세 거주자는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좋은 인센티브죠. 근데 이 사람들만 빚내서 집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부동산 투기의 개념으로 대거 이런 인센티브에 뛰어들 것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어야 된다는 거죠. 전월세 대란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실패를 좀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주택 가격은 계속 뛸 수 있고 빚만 얻을 수 있다면 집을 사려는 수요는 넘쳐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결국 이제 이렇게 부동산 금융 규제를 막 풀어주고 나니까 주택담보대출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가 그런 거거든요. 1,500조 원의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리금 부담 때문에 중산층 이하에선 돈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좋은 뜻으로 만들어준 전월세 대란 대책이 사실은 시장 자체를 상당히 문제가 있도록 만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정부건 혹은 이제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건 선이 좋은 뜻으로 하는 게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우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왜 비난하느냐 이렇게 변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복잡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그러려면 대중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욕망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하철역에 헌혈 버스가 있는데 나는 정말 선의로 요즘 몸이 너무 좋아 헌혈이나 할까 이렇게 정말 그런 공명심에 하려고 갔더니 인센티브로 영화표 2장하고 초코파이 2개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로 인센티브를 하는 유인인데 나는 사실은 공동체 의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뭐 적어주려고 이렇게 잘 설계해야 합니다. 본인이 초라해지죠. 그래서 회사의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제도화되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열심히 일하려고 한 건데 좀 초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느낌 있죠. 자, 오늘 경제특강은 김방희 소장과 함께 인간이 인센티브 동물이라는데 그거 공부해봤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5540님이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계속 늦추면 60세쯤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퇴직하는데요.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이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그래서 이걸 65세에서 67세로 미루는 건 한 20, 30년 후나 정부가 검토해 볼 것 같아요. 지금 미리 말해놓고 그때 가서 이제 뒤로 미루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마저도 안 미룰 가능성이 높고요. 이중우님이 공무원이 많이 받아도 좋은데요. 세금에서 가져가지 말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개호영님이 공무원 연금은 가입자가 소수잖아요.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많이 내거든요. 많이 낸다는 말이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 수급자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될 건데 그분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년은 넘어야 연금을 탈 수 있는데 예전에는 5년까지만 해도 됐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받아요.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낸 보험료가 보통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예요. 많이 내봤자. 근데 지금 37만 원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낼 때는 생각 안 하고 37만 원 아이고 이것 줘서 어떻게 생활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은 너무 조금 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갑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성공회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